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HR 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다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라 다니면서 자부심도 있었고 회사 생활도 나름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팀의 분위기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2살 많은 유하영 대리, 저와 동갑인 동료, 그리고 2살 어린 후배 사원 희주 씨가 있었죠. 그중 유하영 대리는 저와 입사 동기라 다른 동료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말고는 하영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냈죠. 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회사 생활의 고충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희주 씨는 싹싹하고 귀여운 막내였고 동갑내기 동료도 무던한 성격이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퇴근 후 하영 언니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는 언니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더라고요. 저희는 단골 술집에 갔는데 언니는 뜸을 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나 실은 기획팀 박 대리님 좋아하는 것 같아. 박 대리는 다른 팀의 동료였는데요. 훤칠한 외모와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박 대리를 좋아하는 줄은 몰라서 좀 놀랐죠. 어머, 정말?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나 고백해볼까 싶은데 해도 되려나? 괜히 회사 다니는 거 서로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몰라. 글쎄, 근데 언니가 마음이 그렇다면 고백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언니가 후회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 고민된다 정말. 며칠 뒤 언니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박 대리에게 고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응원했어요. 잘 되길 바랬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는 언니의 마음을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영 언니는 민망해했고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쪽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쪽팔린 일이냐고 어깨를 토닥이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언니가 100배는 아까워. 그런 남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제 위로의 언니는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그날은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차였던 고깃집에서의 전체 회식이 끝나고 마음 맞는 젊은 직원들 몇몇이 2차를 가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저와 하영 언니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끼어 있었고 박 대리도 있었어요.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저희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부 다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박 대리가 제 자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술 기운에 살짝 달아오른 박 대리는 저한테 할 말이 있어 보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술 먹은 김에 용기 좀 내려고요. 저 사실 김 대리님 좋아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멈춘 것 같았죠. 살면서 그토록 당황스러웠던 적은 몇 번 없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이런 자리에서? 당혹스러움에 피가 머리 꼭대기로 쏠리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면 저는 박 대리와 업무 외에는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료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지어 바로 옆에 하영 언니도 있는데 이런 데서 고백이라뇨.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영 언니를 못 보겠더라고요. 힐끗 쳐다본 언니의 얼굴은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써 웃었습니다. 아, 박 대리님 술 많이 취하셨나 봐요. 저는 어색하게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그렇게 이상하게 자리가 파했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라며 진심이라며 당황스러웠다면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미안할 짓을 왜 하나 싶고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를 갑자기 좋아한다는 것도 좀 황당했지만 그런 자리에서 고백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박 대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최대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한 거죠. 박 대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싸늘하게 굳어있던 하영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하영 언니가 이걸 오해하면 어쩌지 싶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언니에게 오해를 풀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어제 박 대리님한테는 잘 얘기해서 정리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도 너무 놀란 거 있죠. 박 대리님이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런데 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나한테 왜 얘기해? 내가 박 대리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라고요. 언니의 말투가 너무 쌀쌀맞은 겁니다. 저는 좀 당황해서 언니가 괜히 신경 쓸까봐 라고 했지만 언니는 내가 그런 걸로 왜 신경을 쓰겠어. 김대리야말로 신경 쓰지 마. 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와 표정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저도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저러지 싶기도 했거든요. 저랑 박 대리님이랑 무슨 썸씽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박 대리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또 바로 거절했고요. 저도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언니 입장에선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다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또 언니가 괜히 나를 오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다 하고 말았죠. 하지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영 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업무적인 대화도 최소한으로 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대놓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잠시 후 또 모른 채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휴게실에 들어서는데 저를 뺀 팀원들이 모여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가만 들어보니 얌전한 척, 고상한 척은 혼자 다 떨더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얘기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 딱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일하러 가야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휴게실에서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막혔죠. 막내인 희주 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희주 씨는 글쎄요 라며 곤란한 듯 황급히 전화 받는 척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팀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늘 함께 식사하던 팀원들이 갑자기 오늘은 각자 먹자며 흩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를 빼고 흩어졌던 팀원 모두가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배신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죠. 따로 먹는다더니 다들 여기 계셨네요? 그러자 하영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들 만나게 돼서 여기 앉던가.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대화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나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희주 씨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 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제가 유부남, 총각 가릴 것 없이 남직원들을 전부 후리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희주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얼마 전 저희 팀 과장님과 단둘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바로 밑에 있는 평범한 국수집이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라 저와 담당자였던 과장님이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녹초가 된 채로 퇴근하려는데 과장님이 출출하니까 저녁이라도 먹고 가자며 국수 한 그릇을 사주셨던 겁니다. 그저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고 헤어진 평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모습을 몰래 찍어 악의적인 소문과 함께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과장님에게 꼬리를 쳤다더라.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도 눈웃음을 흘리고 다닌다더라. 입으로는 연애할 생각 없다면서 온갖 여지는 다 주고 다니는 여우라더라 등등 제 이야기가 온 회사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거죠. 어이가 없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혜주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날은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식사한 거라고 했습니다. 알아요, 대리님.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도는 걸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희주 씨는 날 믿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믿죠. 근데 제 직속 상사가 하영 대리님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영 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 날 저는 하영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유 대리님, 도대체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에? 무슨 소문?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유 대리님 맞잖아요. 하지만 그 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내가 그런 소문 퍼뜨렸다는 증거 있어? 뭐라고요? 소문 나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하든가 회사 물이나 흐리고 다니지 마. 라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제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 상황이 못 견디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밤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한편으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더러운 오해를 받고 회사까지 그만둬야 되지 싶고요. 그 와중에도 희주 씨만 저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주 씨가 걱정돼서 괜히 너까지 미움받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착한 후배까지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저만 아니면 된다고 애써 당당하게 지내려 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직장 내 왕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실감했고 위축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죠. 휴직계를 낸 지 이틀 정도 됐을 때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다시 희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주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 팀원들은 물론 다른 팀 사람들, 심지어 저한테 고백했던 박대리까지 포함된 대화방이었습니다. 희주 씨는 자기가 그동안 몰래 캡처한 대화 내용을 몇 장 보내주었습니다. 그곳은 저에 대한 온갖 험담과 조롱이 난무하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소문나니까 도망간 거 봤지?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예쁜 척은. 그 얼굴로 어떻게 남자를 그렇게 갈아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남자들이 보기엔 저런 얼굴이 먹히나? 얼굴은 별로인데 다른 기술이 좋은가 보죠. 그들은 저를 씹는 것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니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역시 유아영이었습니다. 아마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박대리가 저에게 고백하자 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았죠. 과장님과 국수를 먹던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도 바로 유아영이었고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대화방 캡처 내용을 보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희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탁을 했습니다. 희주 씨, 혹시 나를 위해서 대화 캡처랑 사실 확인서를 좀 써줄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희주 씨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주 씨에게도 너무 곤란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고민 후 희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리님,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많이 미안해. 하지만 나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나 도와줄 사람 희주 씨밖에 없어. 제 절박한 목소리에 희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러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리님 혼자 그렇게 힘든데 저도 모른 척하고 동조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까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저를 위해 용기를 내준 희주 씨가 너무나도 고마웠죠. 그날 밤 희주 씨는 대화방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해서 보내주었고 변호사가 요청한 양식에 맞춰 꼼꼼하게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를 가는 게 처음이라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들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비록 단톡방에 참여하긴 했지만 희주 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희주 씨 빼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도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들은 경찰서에 가서도 그냥 친한 동료들끼리 한 농담일 뿐이다. 너무 예민한 반응이다. 김대리도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끼리 그런 소리도 못하냐. 이게 경찰서까지 올 일이냐 등등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악의적 소문에 없는 이야기 지어서 퍼뜨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당히 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 일은 당연히 회사에도 알려졌고 인사팀에서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저를 둘러싼 임원들과 가해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일들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선처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해자들은 저에게 연락해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영 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질투심 때문에 눈이 멀었어. 박대리가 나는 싫다고 깠으면서 너는 좋아한다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랬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너한테 그래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라며 애원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동료였던 하영 언니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일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려 하더군요. 적당히 화해하고 끝내라 이거였죠. 회사에 압박도 있고 또 가해자들이 싹싹 빌었기 때문에 그냥 이쯤에서 용서하고 끝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희주 씨를 통해 듣게 된 그들의 뒷이야기는 제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여전히 저를 지독한 년, 끝까지 사람 피말리는 년이라 욕하며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일이냐고 어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더군요. 그들은 제가 희주 씨는 따로 처벌하지 않길 원하고 선처했다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희주 씨 앞에서 여전히 제 욕을 했던 거죠. 제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합의 없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처 없이 법의 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해자들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그 와중에 제 탓을 하고 싸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해자들은 각각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전과자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저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첨부한 내용 증명을 저희 회사에 보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 시킬 거라고요.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무마하려던 회사는 제가 공론화 시킨다고 나오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는 즉시 가해자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연고도 없는 먼 지방으로 발령내버렸습니다. 사실상의 자천이었죠. 결국 그들 중 몇몇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하영 언니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은 발령을 가긴 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하다가 발령 온 거니 거기서도 좋게 보진 않았겠죠. 기나긴 싸움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직하던 날 아침 몇 달 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제 자리로 갔죠. 이제 그곳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희주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저를 도와준 희주 씨에게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다수의 편에 서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동조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희주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위해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더라고요. 희주 씨와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하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참 저에게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도 남겼어요.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했다 보니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저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저를 도와주려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려고 해요. 마음속에 깊게 팬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기에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하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겨낸 제 자신을 믿고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기보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흔히 인싸라고 불리는 무리에 속해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그와 동아리 활동이나 과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저는 마주칠 일이 자주 없었죠.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고 그에게 저는 그저 얼굴만 아는 수많은 과 후배 중 한 명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를 다시 만난 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라는 막막한 현실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취업 준비 공부를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저는 피곤한 얼굴로 메뉴판만 들여다볼 뿐 애써 고개를 들지 않았죠.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경영학과 강혜정?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바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웃는 얼굴을 보니 그때 그 과 선배가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다 보네. 졸업하고 어떻게 지내? 나는 아직 졸업 못해서 알바하면서 학비 버는 중이야. 취업 준비하는 거야? 아, 네, 선배. 가고 싶은 기업 공채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렇구나. 학교 다닐 때도 워낙 똑부러지게 보이더니 아마 너는 붙을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이렇게 본 거 너무 반갑다. 라며 유난히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걸 보고 아, 여전히 선배는 성격이 좋으시구나 했습니다. 선배는 커피값도 받지 않은 데다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잠시 후에는 예쁜 접시에 담은 조각 케이크까지 가져다 주시고요. 취준생은 당 떨어지면 안 되지. 이건 선배가 쏘는 응원이야. 힘내라고. 그의 다정함에 팍팍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페를 나서는 제게 다가와 넌지시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혜정아,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줄 수 있니? 선배가 맛있는 밥 한번 사줄게. 나도 취업 준비해야 되다 보니 취업 정보도 교환하면 더 좋고. 취업 정보를 교환하자는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애매해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는 거의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점심에는 취업 관련 기사나 제가 가려고 한다는 그 기업에 관한 기사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생했다며 위로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죠. 때로는 제가 공부하는 도서관 근처에 우연히 들렀다며 샌드위치나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꾸준하고 다정한 관심에 취업 준비로 외롭고 지쳐있던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류 전형부터 안 됐다는 사실에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그가 위로의 저녁을 사겠다며 불러냈습니다. 식사 후 그는 강변을 함께 걷자고 제안했고 이런저런 위로를 건네다 뜻밖의 고백도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남몰래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 전혀 눈치 못 챘지? 사실 나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쭉 좋아했어. 너 그때 우리 과에서 나름 유명했잖아. 제가요? 제가 왜 유명해요? 당사자만 모르네. 너 예쁜데다 금수저라고 그런 소문도 있고. 아, 진짜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모르는 것도 신기하다.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꽤 있었어. 근데 다들 네가 좀 차갑고 도도해 보여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야. 나도 그랬고.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가 금수저라고요? 저희 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 없이 자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끔 학교에 데려다 주신 적이 있는데 아빠 차가 고가의 외제차여서 그런 소문이 더 났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나는 그때 학비랑 생활비 버느라 하루하루 빡빡하게 살았거든. 너는 그냥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 감히 말 걸 생각도 못했지. 그런데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그것도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너를 딱 마주치니까 이건 정말 운명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낸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항상 즐거웠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고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결국 저희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2번의 도전 끝에 원하던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경쟁률이 낮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저보다 먼저 취업을 했고요. 남친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귀고 보니 그의 집안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어머니는 평생 주부로만 사셨으며 여동생은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집에만 있다고 했죠. 사실상 그가 그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 많이 힘들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렸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직장인이 되고 나니 학생 때와는 다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취업 선물로 부모님께 차를 한 대 선물 받았는데 그는 그걸 몹시 부러워하면서도 회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차까지 필요하냐? 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정작 차가 필요한 건 자기인데 돈이 없어 못 산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끔 호캉스를 즐기고 싶어하는 저와 달리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제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다는 핀잔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면서도 자주 갈등을 만들어냈고 결국 저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게 꼭 싸우고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충분히 대화 끝에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연락이 뜸하다가 자연스레 헤어진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저랑 너무 많은 게 다른 것 같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습관이나 소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진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너무 별로였고 여자 문제도 있어서 줄창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능력 좋고 인물도 좋은 남자는 인물값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 그맘때 거짓말처럼 그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면서요. 전남친 때문에 상처받고 약해져 있던 제게 그의 연락은 마치 위로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시기상으로 딱 그랬습니다. 막 헤어졌던 전남친이 너무 별로였기에 아 그래 선배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지 라며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상태였다 보니 선배에 대해서 미아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재회했고 한 번의 이별을 겪은 만큼 더욱 애틋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너무 별로 같던 전 남자친구와 비교가 되어서였을까요? 저만 바라봐주는 선배가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문제를 꺼냈습니다. 혜정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진작에 퇴직하셨고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버는 월급은 전부 우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면 안 될까?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수입을 합쳐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월급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자뇨. 전부 다? 근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거든. 지금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데 거기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이 되네 리조트가 들어오네 하면서 얘기가 많은 곳이야. 내 보기에도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을 것 같고 만약 거기가 재개발만 되면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도움 안 드려도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라면서 어머님이 갖고 계신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 확정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그 땅을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지금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지금 중요한 얘기는 남편이 자기 월급을 통째로 시부모님 생활비로 드린다는 거였으니까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그러자고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크게 돈 나갈 곳도 없고 제가 버는 돈으로도 생활은 유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저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집 대출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으니 제 월급만으로도 두 사람 생활은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결사반대하셨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월급을 전부 시댁에 주는 것보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시댁의 상황이 앞으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불보듯 훤하다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단단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그 땅 얘기까지 했어요. 좀 허무맹랑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결국 눈물의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선배는 제게 너처럼 이해심 많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다라며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진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의 문이 열리고 보니 제가 크나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연인 사이 때 서로의 경제관념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결혼해서는 더 심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월급은 약속대로 전부 시댁에 보내졌고 저희는 오롯이 제 월급만으로 생활했는데 초반에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일단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인 대출금이 없는 것도 컸고 남편도 알뜰한 편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가까이 사시는 저희 엄마가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엄마 사는 김에 제 것까지 같이 장을 봐준다던가 과일, 음식, 반찬 같은 것도 자주 보내주셨거든요. 생활비 부분에서도 엄마 덕분에 세이브가 많이 됐죠. 문제는 그 도움이 당연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장모님께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 감사하다라더니 언젠가부터 삐딱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와 쇼핑을 다녀와 새 옷을 꺼내놓으면 다가와 힐끗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죠. 헐, 니트 하나에 이렇게 비싸? 이런 걸 사 입어? 나는 부담스러워서 만지지도 못하겠다. 제가 남편 옷을 따로 사다 주면 내 건 뭐하러 이런 비싼 걸 사와. 솔직히 그 돈 주고 살 만큼 질이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사치 아닌가? 내 건 사오지 마. 라며 오히려 틱틱거렸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다 주시는 신선한 과일과 식재료를 보면서 집안 마트나 이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굳이 백화점에서 사는 거 허용 아니야? 라는 소리도 하는 겁니다. 허용이라니, 그럼 우리 엄마가 허용을 부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차피 엄마가 다 사주시는 거잖아. 언제까지 장모님이 사주실 순 없잖아. 자기도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형편에 맞춰 살아야지. 우리 형편이 뭔데? 제 말에 남편은 발끈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 미안하다. 우리 형편 아니고 내 형편이지. 당신은 돈 많은 친정 식구 덕에 하이클래스로 사니까. 라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절약정신이 아니라 지독한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좋은 선물을 사가면 이 돈으로 이런 걸 사오냐,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라며 타박하시기 일쑤였고, 근사한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 조미료 범벅이다라며 음식 맛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친정을 은근히 후려치는 말들을 서슴지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이 보내드린 선물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흠부터 잡았고 보답이란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존심 때문인지 그 땅 얘기는 꼭 하셨죠. 그 땅만 팔리면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얼마를 주겠냐. 좀만 기다려봐라. 라는 식으로요. 저는 네 하면서도 왜 저렇게 공수표를 날리시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하시면서 제 월급까지 틈만 나면 털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들 월급을 통째로 받으시면서도 병원비가 필요하다, 신우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제게 따로 돈을 요구하시는 거죠. 신우는 미용 학원을 다녔는데 재료비며 뭐며 온갖 비용을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신우는 연락이 와서 친구 만나러 가는데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 화장품을 사달라며 대놓고 저를 쥐갑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리고 자기 가방 많잖아. 안 쓰는 거 내 동생한테 좀 줄 수도 있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뭐라고 했어?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냥 장난이야.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내가 왜 내 물건을 아가씨한테 줘야 돼? 그럼 주지 마. 내가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민정이한테도 말할게. 그럼 됐지? 라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쁜 척 틱틱거리는 겁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님이 왜 그토록 이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관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지독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문제라는 것도요. 그러다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터졌습니다. 매번 엄마한테 이것저것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 엄마 여행 가시기 전 가방을 하나 사드렸거든요. 여행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가방이요.
그런데 며칠 뒤 가방을 정리하다 꺼내놓은 구매 영수증을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80만 원?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신다고 해서 가방 사드린 거야. 80만 원짜리 가방을 말 한마디 없이 샀다고? 장모님 가방 많잖아. 그거 그냥 드시면 되지. 우리 아빠는 지금 치과 치료도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이면 우리 아빠 치과 비용을 드리는 게 낫지.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2년간 생활비 한 푼 가져온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의 월급을 통째로 드려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참았는데 그 모든 희생은 당연한 거고 제가 제 돈으로 저희 엄마께 선물 하나 해드린 걸로 왜 죽을 죄가 되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라니? 당신이 꼬박꼬박 월급 다 드리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가 번 내 돈이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돈이 아니라고. 뭐? 당신이 버는 거긴 하지만 우리 생활비잖아. 이제 와서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야? 우리 생활비라니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내가 버는 돈이고 그 돈으로 당신 생활비까지 내주는 셈인데 무슨 우리 생활비? 평소 같았으면 싸우기 싫어했던 제가 좋게 좋게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정색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당황하다가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허영심만 드글드글해서는 난 네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여잔지 몰랐어. 사치? 사치는 누가 사치인데? 남편 월급 통째로 시댁에 준다는데 그거 이해해줄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돈까지 당신네 식구들한테 갖다 바쳐야 속이 시원해? 저는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만하자. 돈 가지고 맨날 이러는 거 나도 지겹다. 나도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앞으로 당신도 똑같이 생활비네. 왜 나만 이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어. 당신도 똑같이 생활비부터 내고 남는 돈으로 당신 부모님을 드리든 말든 알아서 해. 그날 밤 저희 부부의 침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강경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남편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혼이라도 불사할 생각이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혼 서류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안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혜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나 봐. 이런 걸로 이혼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당신 말하는 대로 생활비 나도 낼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똑바로 얘기할게. 어? 그는 이혼만은 말자며 눈물 어린 사과를 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지갑 취급하려는 게 너무 얄밉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도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 같기도 했고요. 이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더 쉬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지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도 앞으로는 생활비 내고 더는 나 혼자 이 집을 책임지게 하지 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잘 지냈을 뿐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이미 쌓일 대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그 노력을 하는 듯 했습니다. 꼬박꼬박 제게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약속한 생활비를 입금했고 시어머니와 연락도 뜸해졌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살 때 이렇네 저렇네 입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8,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인 남편은 식사를 마친 후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혜정아,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혼하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불과 8, 9개월 전만 해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싹싹 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는 세계가 달라. 서로를 절대 이해 못한다고. 당신도 많이 참았다고 했지만 나도 많이 골맞거든.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고 돈 쓰는 거 무서운 줄 모르고. 나는 그런 여자 감당 못해. 게다가 그뿐이야? 분명 내 월급은 우리 부모님 드린다고 결혼 전에 말했었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생활비 내놓으라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나 무시하고. 나도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결혼 생활 더 하고 싶지 않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라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눈치를 보며 설설기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뻔뻔한 말투로 제 탓을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스트레스가 심했고 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 우리는 너무 다르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잠 못 들고 뒤척이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시어머니였죠. 엄마, 내가 다 얘기했어. 아, 그럼 이혼해야지. 이제 우리한테 보상금이 얼만데. 내가 더럽고 치사하게 눈치 보면서 살 이유 없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속이 다 우려내. 지금? 자고 있어.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일단은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자는데 어쩔 거야. 전화통화를 엿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땅 재개발이 정말로 현실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뀐 거고요. 그전까진 제가 필요하니 최대한 잘못했다고 하면서 맞추고 살았는데 돈벼락을 맞게 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저도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한 얘기 진심이지? 좋아, 이혼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갑자기 이혼해준다고 하니 남편이 오히려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이혼 서류 갖고 와. 바로 이혼하게. 그리고 복잡할 것 없이 당신만 이 집에서 나가면 돼. 그래, 알겠어. 그렇게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했는데 저는 그들의 천박함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 싶고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조정기간은 가져야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러더니 혜정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저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 싸늘한 반응에 그는 정말 끝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다 큰 남자가 꼴사납게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실은 엄마가 부추겨서. 근데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하게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이러지 말라고 뿌리쳤고 이혼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땅이 있는 그 동네에 도로가 들어온다고 확정 공고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로 계획선이 딱 시어머니 땅 바로 전까지를 칼날처럼 싹둑 잘라내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 땅은 구역에 포함이 안 된 거고 보상도 없는 거죠. 그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그나마도 남아있던 한 줌의 정마저도 다 없어지더군요. 와, 저 인간은 나를 끝까지 지 돈줄로만 본 거구나 싶고 애초에 나를 좋아하긴 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돈벼락을 맞을 줄 알았을 때 바로 저를 내팽개치더니 그 희망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제게 기생하기 위해 매달린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우스꽝스럽더군요. 모든 이혼이 마무리되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경멸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한 마음이 애초에 있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가난한 형편인데 저는 금수저로 소문이 나고 잘 사는 집 딸 같으니까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기회가 되자마자 저에게 다가오며 환심을 샀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철저히 저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적인 겉모습이었고 실상은 열등감,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진 못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완전 호구 취급하면서 사치라느니 허영이라느니 가스라이팅 하다가 제가 못 참고 이혼 소리 하니까 싹싹 빌고 또 제가 한번 봐줬는데도 본인이 돈방석 앉을 수 있다 치니까 바로 저를 저버렸죠. 그런 인간한테 가식이 아닌 진심이 있기나 했을까 싶네요. 이혼 후 건너서 들어보니 그 답없는 시댁 식구들 생활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진다고. 그러면서 저랑 살 때는 제가 생활비를 냈고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거지 같다고 자기 가족들을 원망하며 산다더군요. 어쩌겠나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놈의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저라는 굴러들어온 호구도 뻥뻥 발로 찬 게 그 인간인데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인간한테 먹잇감이 되어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참 기막힌 경험이었지만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